和自由面迟怀古，人生到处知何似？应是飞鸿踏雪泥。霓裳偶然留指少，鸿飞那复系东西。 서두에 나오는 시를 잘 보셨죠? 적벽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소동파의 시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설리홍조란 말이 있습니다. 설리, 눈설자에 진흙 니자죠. 눈이 막 녹을 무렵에 거칠척거리는 그것을 눈진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홍조, 홍은 기러기를 말합니다. 조는 손톱, 발톱이고요. 여기서는 눈진흙에 찍힌 기러기 발자국, 이런 뜻입니다. 풍력 하늘로 날아가던 기러기들이 눈진흙에 잠깐 내려서 이래저래 발자국을 찍고 날아갔는데, 이 발자국은 형체는 분명합니다만은 머지나 눈이 다 녹아버리겠죠. 그리고 나면 발자국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인생 이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밭에 찍힌 새의 발자국처럼 곧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오기나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그런 무상성을 나타내는 성어가 설리홍조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하면 방금 도입부에 나온 소동파의 이 시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소동파는 송나라 시기의 문인입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당나라 시기, 송나라 시기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8명의 산문가들을 가리켜서 당송팔대가라고 합니다. 그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동파죠. 그런데 소동파는 아버지, 동생, 이 세 사람이 다 또 대문장가였어요. 그리하여 당송팔대가 8명 중에서 3사람이 바로 소동파의 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소순, 소식, 소철, 세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는 동생 소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살 차이였어요. 서기 1061년이었습니다. 소식, 즉 소동파가 벼슬살이를 위해 가지고 봉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소철이 형을 전송하기 위해서 먼 데까지 따라옵니다. 당시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지금 하남성의 개봉입니다. 카이펑. 자, 황하강이 서역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오죠. 그러면 거기에 큰 도시 4개가 강가로 쭉 이어집니다. 맨 왼쪽 서쪽에 서안, 즉 장안이 있고요. 그 다음이 낙양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날 하남성에서 제일 큰 도시, 그리고 하남성의 성도가 되는 정주가 있습니다. 그 정주 다음이 바로 개봉이에요. 당시 수도인 개봉에 형 소식과 동생 소철이 머물고 있었는데, 소식, 즉 소동파가 외지의 벼슬을 얻어 길을 떠나니까 동생이 오늘날의 정주까지 전송을 온 것입니다. 형과 헤어질 적에 이 소철은 시 한 편을 형한테 씌워줍니다. 그 시가 바로 면지의 일을 떠올리며 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이 시를 갖고 소동파가 낙양을 거쳐 낙양 다음에 쬐끄만 도시 면지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면처라고 합니다. 그 면지에 이르러가지고 시를 펴봤는데, 그리고 탑시라고 스스로 시 한 편을 또 썼습니다. 동생에게 주는 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 도입부에 소개된 시입니다. 거기에 기러기 발자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인생 도처 지하사인가, 응사 비홍 답 슬리인데,
설상우연 유지조 한들 홍비 나복해 통서이든가. 우리 인생이 그 무엇과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늘 날던 기러기가 잠깐 눈치너글 디딘 거와 같다네. 눈이 왜 우연히 발자국을 남겼다 한들 그 기러기가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어찌 알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전 그절의 스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 새로운 부도탑이 생겨났고 벽은 허물어져서 우리가 적었던 식구들도 다 사라졌는데 아우는 지난날 우리 함께 고생했던 일을 아직 기억하는가? 길은 멀고 몸은 지쳤는데 쩔룩거리는 나귀가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과 아우가 주고받은 이 시의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거울, 면지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 그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이 소동파 집안의 고향은 오늘날 사천성, 저 청도 아래에 있는 미산이라는 데입니다. 소동파 나이 20살 때, 그러니까 서기 1056년이었습니다. 형제는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가지고 개봉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 사천성에서 개봉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멉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그 새도 넘기 힘들다는 척도를 지나가지고 서안에 도착한 뒤에 낙양, 정주를 거쳐서 개봉으로 가야 되겠죠. 가는 사이에 벌써 낙이 한 마리가 지쳐서 죽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었고 낙양에 채 못 미쳐서 이 면지라는 거울에 이르러가지고 형제는 한철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스님이 동한 화상이라는 스님이었는데 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며칠 쉬게 합니다. 하여 형제는 그 절에서 몸을 쉬면서 서로가 벽에다가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 절에 들렀더니 그 스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고 절간은 허물어져서 자기네들이 적었던 벽의 시들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소동파는 우리 인생의 그 덧없음을 깊이 절감하고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한다, 정치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러고 있지만은 그 무참한 시간 속에서는 무엇 하나 온전히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 5년 전 소식, 소철 형제는 이었고 개봉에 가서 과거시험을 쳤는데 그때 시험관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은 취용 구양수였습니다. 대단한 문인이었죠.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양수가 그 답안지들을 쭉 훑어보다가 무조건 뛰어난 걸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소식 소동파였습니다. 요새로 치면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죠. 이름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구양수는 문득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 중에 한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답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여 구양수는 얼른 다른 심사관들한테 이 중에 내 제자가 있어가지고 나는 빠지겠다 하고 심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구양수 손에 의하면 1등이었을 텐데 다른 심사관들이 해가지고 소동파가 2등을 했고 동생 소철은 5등이 되었습니다. 중국 문학계에도 형제간이 빼어난 그런 집안들이 여럿 있었어요. 우애까지 좋기로 가장 소문난 형제가 바로 이 소식, 소철이었습니다. 2살 차이인데 형과 아우의 도타운 정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을 통해 가지고 소동파는 격렬한
정쟁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 소철까지 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했습니다만 서로는 먼 데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간에 수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곤 했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소철 소식의 시에 나오는 그 면지 땅에서 생산되는 술이기 때문에 좀 길게 소동파 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지, 면처라고 한다 그랬죠. 낙양에서 차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면지에서 나오는 앙소주입니다. 또 작은 병의 앙소주예요. 여기에 앙소라고 되어 있고 밑에 주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앙소는 지명입니다. 면지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이 앙소입니다. 앙소촌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앙시아오라고 합니다. 주두, 술머리죠. 이과두주 설명할 때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청류에서 받아낼 적에 맨 앞에 나오는 술들을 주두라고 합니다.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이에요. 보통 7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술들은 보통 상품화하지 못하고 제쳐놓고 다른 술에다가 이용을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술이 이과두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일과두란 뜻이겠죠. 제쳐버린 술인데 그 술들만으로 또 상품화한 것이 이 주두술입니다. 당연히 알코올 도수가 높겠죠. 이 술이 지금 70도입니다. 맛과 향이 별로이기 때문에 가격은 팍 떨어집니다. 제일 싼 술 중에 하나가 주두술입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알코올 도수 70도 되는 술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그거 입에 넣으면 불이 나고 폭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들도 하고 하는데 중국 술공장에 찾아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원주 정류에서 받아낸 술을 가공하지 않은 술을 마셔보라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80도 술까지 마셔봤는데 의외로 목을 잘 넘어가요. 이게 70도, 80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극감도 없어요. 쑥 하고 넘어갑니다. 도수를 실감하게 되는 것은 입안에서가 아니고 뱃속에 이르른 다음이죠. 거기서부터 무슨 자결감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화끈하게 취해 올라오는 술들. 이게 도수 높은 술들입니다. 전국 술꾼들 중에는 굳이 이렇게 60도 이상의 술을 찾는 애주가들이 또 많습니다. 앙소주. 왜 이 술은 면지에서 나오는데 자기네 그 관할의 작은 마을 이름을 술 이름으로 굳이 땄을까요? 면지라는 도시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이 도시의 작은 마을 하나는 세계적인 유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앙소문화라는 그 용어 때문입니다. 앙소문화 유적지가 바로 이 앙소촌에 있습니다. 앙소문화, 즉 기원전 3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그 2000년 기간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선사문화겠죠.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그걸 간석기라고 하는데 간석기 시대의 문화의 도구가 바로 이 앙소문화 유적지에서 발굴됐던 겁니다. 서기 1921년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지질학자 안드레손이 정식으로 정부에 발굴 조사를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나갔는데 그리하여 마침내 그 선사시대의 생활, 문화의 체계들을 정리해낸 것이 바로 앙소문화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이런 고고학적 발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작은 앙소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찾아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술회사에서는 자기네 술의 브랜드를 앙소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70도짜리 술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예전 전국 술공장에서 그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술들 혹은 원주 보관소에서 마시던 70도 이상의 술들보다는 이것이 좀 더 강렬하긴 합니다. 상품화됐기 때문에 농향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가의 술들은 농향, 청향 별로 구분이 되지도 않습니다. 막소주다, 막배갈이다,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고약한 냄새만 없으면 됩니다. 딱 들이키고 나서 목을 넘기고 뱃속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화산에서 마그마가 솟구치듯이 이 주기가 올라와주면 성공인 그런 술들이겠죠. 지금 이 양소주가 70도 주두 500ml가 중국 현지에서 16위안, 즉 우리 돈 3,000원이 채 안 되고 그런 가격입니다. 그 싼 가격에 이런 도수 높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중국의 노동자들, 농민들, 즉 서민 대중들이 즐겨 찾는 술이 바로 앙소주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정, 즉 정주, 제일 큰 도시이죠. 거기에 저가 백주 시장에 거의 반을 이 앙소주가 차지하고 있는 까닭도 그런 이유입니다. 나중 혹시 소림산이 낙양이니 이런 데를 여행하실 적에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술이 바로 이 앙소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 낙양을 갔을 적에 그 낙양 옛거리 선술집에서 마셨던 술도 바로 이 술이었습니다. 꼬치 안주 하나 들고 70도 술을 두세 잔 들이켜 넣는데 금세 추위며 피곤까지 확 가시던 그 느낌, 그리고 완전히 2000년을 거슬러 와서 낙양 옛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까지 주던 그 술이 바로 이 앙소주였습니다. 혹여 하남성, 섬서성 이런 곳을 여행하시다가 앙소주를 만나서 한 잔 드실 적에는 소동파를 떠올리고 눈 진흙밭에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는 기러기 이야기까지도 떠올려보면서 우리 삶의 무상성과 함께 찰나찰나의 소중함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